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찾는 우리 국경사 조선 초기부터 대한제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조선 북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군 육진이 조선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낸 뒤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은 평안도 지역, 육진은 함경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북계가 한반도의 그 영역이 이때 확립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서북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선왕조 실록에서 연산관이나 연산파절을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성종실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고황제는 명태조 주원장을 말하는 뜻입니다. 요동의 동쪽 180리의 연산파절을 경계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팔참의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목축과 수렵의 편리함을 얻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조선과의 경계가 바로 연산파절이다. 그리고 동팔참의 땅이 넓고 비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연산파절은 지금도 연산관으로 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보다 훨씬 위쪽에 있고요. 이 연산관을 경계로 해서 조선과 명으로 나뉜 거고요. 지금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의 심양을 이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 때. 그래서 사신들이 왕래하던 길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산관 동쪽이 바로 동팔참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이 압록강 옆에 대총강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젠가요 제가 봤는데, 이 압록강이 원래 대총강이었다. 그래서 대총강으로 지도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지도가 실제 있죠. 근데 이 대총강은 압록강이 하나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관을 경계로 할 때 이 대총강이 좀 중요시 됐던 것 같고요. 원래 이름은 사실은 압록이라고 했고, 그 전에 대총강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압록이라는 말을 계속 썼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연산관은요, 고려 때 그런 천령, 그러니까 명태조 주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고려에서 보낸 국서에 보면은 천령 이북의 땅은 이 고려의 영토다, 고려의 강역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령 이북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요양까지도 이 요하죠. 요하를 경계로 해서 이 요양까지 이 고려의 영토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탑의 분포라든지 당시의 기록을 봤을 때 요양 동쪽이 이 고려와 조선의 영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요양에 흐르는 강이 태자하고요. 그 다음에 심양에 흐르는 강이 호나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요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요동에 그런 세 강, 중요한 강이 있는데 요하와 호나와 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령을 경계로 했을 때는 이 태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연산관은 그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태자를 경계로 했다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이 된 건데요. 지계산동 양성 지여 전도라고 있습니다. 1855년에서 1870년에 이제 제작이 된 지도인데, 잘 보시면 태자를 경계로 해서 이 동쪽은 고려국 관동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요동반도 쪽인데, 이쪽은 이 고려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요동반도 쪽을 이제 명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봉황성이 그 밑에 있죠. 그리고 태자의 물줄기가 동남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태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자를 경계로 해서 조선과 명나라가 서로 경계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 지도랑 비슷한 지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에서 이 동아시아 지도를 나타낼 때 이 명 지금 왕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이니까 당연히 이제 조선이겠죠.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경계를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그 지도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마도 이 지도의 모본이 이 지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지도를 지금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로 해서 이 하와이대 지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태자의 위치는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양 쪽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진북을 경계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 요양을 경계로 해서 태자를 경계로 해서 이 조선과 이 명나라가 서로 국경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 우리의 국경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1735년에 이 디알드라고 한 사람이 당빌의 지도를 그대로 모본한 조선왕국 전도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황성 동쪽에 조선국 서쪽에 국경이 있다. 그러니까 봉황성을 경계로 해서 조선과 명나라가 이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봉황성이 어디냐면 자 보시면 본계시죠. 예, 본계시에 천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이 본계시와의 중간 지점이 바로 이제 봉황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려문이라고도 했고 그 옆에 봉황산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만주는 명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조선과 싸워서 이를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는 바로 청나라를 뜻하죠. 만주족이 이 명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 명나라와 싸움을 할 때 이 조선과 먼저 이제 싸워서 이를 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방 보여드린 것 같은 더 뒤로 내려오는 그런 책문이라고 불리는 이쪽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때 장책과 조선의 국경 사이에 무인지대를 두기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지대. 이제 바로 봉금 정책인데요. 이 청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청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북경 쪽으로 다 이주를 하면서 자신들의 고향, 성지라고 불리는 그 곳에 이 무인지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봉금 정책인데요. 봉금 정책의 경계가 바로 이 장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18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서북 피하 양계 만리 일남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영조 때 이제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보시면 이렇게 장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책문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봉황성보다 밑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봉금 정책을 펼 때 이 원래 그 우리의 그런 그 경계였던 이 봉황성보다 더 차지를 하고 이쪽에 책문을 설치한 거로 보입니다. 자, 조금 더 이건 이제 채색을 한 지도고요. 그래서 봉황성보다 밑에 있다. 그래서 책문이 있고 압록강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문 사이를 이 봉금 정책으로 해서 무인지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전반에 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진이 보면 이 동팔참이라고 하는 진이 있었는데 이 압록강을 또 경계로 해서 여러 참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북 쪽에 이제 서북 병마사를 두고 이쪽 지역 압록강을 이제 요새 처럼 해가지고 진을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중간은 사실은 무인지대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조선은 여기까지를 최소한 자신들의 영토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북 쪽의 상황인데요. 17세기에 만주 서양을 연구했던 멜리오프라고 하는 러시아인이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빗금을 친 지역이 바로 이제 봉금 지역인데 빗금친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청나라 통치 밖의 영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경계가 유조변이다. 유조변은 이제 버드나무 울타리로 만든 이제 그 책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빗금친 지역까지가 조선의 영토다라는 것이 당시의 조선의 그런 영토 의식이었고 뭐 실제로 여기 봉금이 됐지만 뭐 조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청나라 사람도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 조선은 끊임없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해서 이제 확립을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당빌의 조선 왕국 전도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한데요. 1718년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였던 당빌이 청나라의 의뢰를 받아서 이 지도를 자세하게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 의주라고 돼 있고요. 압록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보다 훨씬 더 위쪽까지가 조선의 경계라고 분명하게 그어놨고 이 조선의 경계 그 서북 쪽의 끝쪽에는 애하가 바로 이 강이 바로 애하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 요양을 흐르는 태자가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조선과 청의 경계다라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봉금 정책을 폈어도 조선에서는 이쪽 지역까지를 당연히 우리들의 영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토의식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글 지도에서 다시 한번 좀 그리면요, 이 조선과 청의 경계는 태자와 애화의 중간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1883년에 중국 동북부 지도, 이건 일본에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채색을 하고 이제 남겨져 있는 지도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위쪽에 이 조선의 경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도 일본에서도 이 압록강과 두만강 위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조선의 영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계점에 바로 태자가 있고요. 자, 이 과정을 좀 한눈에 보게끔 이제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과를 보면 1258년에 조이와 탁청이라는 사람이 천령 이북의 땅을 바치면서 몽고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쌍성 총관부인데요. 이 원에서는 이 지역의 땅을 쌍성 총관부를 두고 원나라의 영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천령 이북의 땅은 고려의 영토였다라는 것입니다. 1269년에 채탄이 난을 일으켜서 서해도 육성을 들어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에서는 서경 지역에 동령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쪽 지역이 왜 그러면 이 당시에 그렇게 투항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때는 대몽항쟁기의 말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몽고 쪽에 투항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또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투항을 하면서 그쪽 지역의 땅이 뭐 자연스럽게 원내 영토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경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356년에 공민왕이 유인보, 공보부 등을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먼저 수복을 하고요. 1369년에는 이인임, 이성계 등을 보내서 동령부를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양까지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령부를 탈환하고 바로 요양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서경이 요양과 가까운 지역이다, 또는 우리의 그 압록강 건너편에 있던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88년에는 이 천령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려 우왕이 천령 이북에서 공엄진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국서를 명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 명에서 천령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서 요동 정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이끈 그 군대가, 정벌군이 회군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위화도 회군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 영토 문제가 이제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영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그 명나라와 이제 담판을 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명에서는 이 요동정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더 이상 이제 영토 문제를 갖고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산파절을 경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관에서 압록강 사이 동팔참 지역은 공안지대,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럼에도 이제 조선의 강역으로 끊임없이 인식을 했고, 실제로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제 평안도고요. 공안지대에는 그럼 누가 살고 있었냐? 이때는 이제 무인지대가 아니죠. 이게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은 이 지역에는 주로 여진족이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청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봉금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영토 문제가 또 이제 답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1712년에 조선과 청이 국경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봉금 지역이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또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청나라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백산정계비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이 토문, 서위 압록이라고 해서 동쪽으로는 토문강, 서쪽으로는 압록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압록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토문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문제로 해서 이 1887년에 조선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문이 두만강이라는 청의 주장을 수용을 하는데요. 실제 토문은 지금의 해랑강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간도, 지금 이제 우리가 간도라고 불리는 이 지역까지에 대해서 이제 이 백산 정계비에서 두만강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빼앗긴 게 언제냐면 1909년에 이 일본이 이 협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국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간도 문제를 양보를 합니다. 청에. 그러고 나서 만주 지역에 철도 광산 등 여러 이권을 담은 동삼성 유관이라는 것을 관철시켜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도를 내주는 대신 이 철도 광산 등 이제 이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나라로부터.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간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도 문제는 그렇다 쳐도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런 반도 의식, 영토 의식을 가지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지명들이 사실은 남아 있을 건데 그 지명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 당빌의 지도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핑안이라고 돼 있죠. 핑안. 그래서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그 위쪽까지가 평안도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평안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도의 경계가 중국과 있다. 그래서 동팔참 땅에 백성이 퍼져 살고 있다. 이게 조선 초인데요. 이때까지도 평안도가 바로 이 동팔참 지역에 있었다. 지금 당빌의 지도처럼 압록강과 청나라와의 경계, 이 사이가 바로 이 동팔참이고요. 이 지역에 조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게 되느냐라는 걸 봤더니 이 지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도라고 해서 1899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평안도가 평북도와 평남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1896년에 13도제라는 걸 실시를 하면서 평안도가 평안남북도가 되는데요. 이 과정, 그러니까 1896년에서 3년 뒤죠. 1899년에 그린 지도기 때문에 자, 이 평안도였던 이 땅을 다 뒤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이동 지역으로 다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만 보더라도 1896년에 이 평안도가 북도 남도로 바뀌면서 그 지명들이 다 이쪽 압록강 남쪽으로 옮겨오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지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대동여지도인데요. 이 대동여지도를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1861년 지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분명히 이 간도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문제점이 뭐냐면 독도나 또 대마도도 이제 조선 시대까지도 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도, 대마도 그리고 간도 지역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려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지도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강조를 하고 일본에서 발간이 됐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에 조작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만약에 정말 이게 진본이다, 진짜 뭐 김정우가 그렸다라고 하면, 만들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그런 어떤 마지막 양보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유재춘 선생이 이제 2011년에 쓴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북방의 군사적 경계선을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천연적인 장애물에 의지하여 확보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 이내를 우리의 강역으로 여기기도 하였지만 이는 현대의 국경선과는 의미가 다르다. 즉 양강 이남이 우리 강토라 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이죠. 이남이 우리 강토라 하여 그 이북 지역이 이웃국인 중국의 영토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국경하면은 이제 선으로 해서 뭐 철책이나 경계가 있고 분명하게 이 선으로 돼 있는데, 고대에는 이게 존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역이 바로 국경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완충지대가 서로 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강을 경계로 해서 만약에 이제 요하를 경계로 했다라고 하면 이 요하를 뭐 이쪽이 청이고 이쪽이 뭐 조선이다라고 하면 이 요하를 서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에서 만약에 이것은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요와 이쪽까지를 만약에 경계로 하게 되면 끊임없이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해서 완충지대의 성격으로 강을 이용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경의 개념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이 일선이죠. 사실은 이 존이라고 하는 그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이쪽까지도 조선의 영토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렇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배력을 뒀었지만 군사적인 그런 국경의 개념은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도 좀 불가사의하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만약에 본다면 그런 군사적인 경계선으로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군사적인 장애물, 어떤 천의 요새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그린 게 아닌가라고 뭐 백번양보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